자, 오늘이 이제 21차 시 교과서 296쪽에서 301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 소단원 제목이 발전과 지구 환경이고요. 그 학습 목표를 보면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요 세 개를 오늘 다루게 되겠고요. 요 세 가지 발전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을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계 자료 두 개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건 2019년 기준 전 세계가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파란색입니다. 요 이제 그 발전원별로 발전량을 이제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때 좀 특이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요. 원자력 에너지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미 5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재생에너지의 시대로 돌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거기에는 좀 못 미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아직까지 꽤 높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좀 그 산업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비싸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값이 싼 좀 원전에 좀 의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그 에너지별 발전 비중의 추이를 한번 보면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7.5%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혹은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수준 10% 내외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가 채 안 됐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석탄에 의한 화력 발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화는 정권과 관계없이 좀 일정한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요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방식하고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방식의 비율은 약간 정권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의 경우에는 원전을 줄이고 천연가스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이었고요. 지금은 거꾸로죠. 원전을 늘리고 천연가스를 줄여서 일단 당장은 좀 에너지 발생 단가를 줄이자 쪽인데요. 일단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을 줄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세 가지가 일단 공통점이 뭐냐 하면 요 천연가스도 포함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 세 개를 구성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석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그 석탄이 1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석탄은 되게 옛날 에너지 같잖아요. 근데 현재도 어째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석탄과 천연가스,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비중을.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원자력 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 요 세 개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발전 방식의 원리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핵 발전은 연료로는 우라늄을 씁니다. 우라늄. 근데 우라늄이요. 그 자연에는 우라늄 235가 있고 우라늄 238이 있거든요. 이때 235, 238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합한 숫자입니다. 이걸 질량수 혹은 핵자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라늄 235와 238을 비교해 보면 238이 핵자수가 3개 더 많거든요. 그래서 중성자가 3개 더 많은 녀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핵연료를 쓸 수 있는 것은 우라늄 235입니다. 근데 천연 우라늄은
우라늄 235가 1%가 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원전도 있습니다. 이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하는 원전이 우리나라에는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 요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홍축 우라늄을 쓰는데, 전홍축 우라늄은 우라늄 235의 비율을 한 5% 수준으로 끌어올린 녀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핵폭탄은 우라늄 235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핵폭탄 터지듯이 폭발해서 도시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 농축 비율이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그럼 이게 핵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핵 반응은 이런 식으로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해서 쪼개지기도 하고요. 사실 중성자를 흡수하지 않아도 얘가 자연적으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중성자를 흡수하면 더 잘 쪼개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요. 근데 이 중성자는요, 속력이 너무 빠르면은 튕겨 나가 버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느린 중성자여야지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요, 중성자를 흡수하면 순간적으로 우라늄 236이 되는데요. 근데 우라늄 236은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잠깐 되었다가 바로 쪼개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핵 반응식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로 쪼개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흡수했다가 바로 쪼개지는데, 이처럼 크립톤과 바륨으로 쪼개지기도 하고 또 다른 두 개의 조합으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성자를 2개 혹은 3개를 내어놓게 되는데, 핵이 쪼개질 정도로 격렬한 반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자가 살포시 느리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는 고속 중성자예요. 그래서 이 중성자가 그대로 우라늄 235에 다시 흡수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좀 방법이 있어요. 얘를 이제 감속제에 담가놔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원자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속제가 결국에 물이거든요. 이 물 안에 요 제어봉이라는 것과 핵연료봉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담겨져 있어서 얘가 여기에 우라늄 235가 분열을 일으키면서 중성자가 빠른 속력으로 2-3개 나오잖아요. 근데 걔가 물 분자랑 부딪혀요. 부딪혀서 중성자는 속도가 느려지고 물 분자는 속력이 빨라집니다. 물 분자의 속력이 빨라진다는 게 뜨거워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뜨거워진 물로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깨끗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 감송자가 감송자란다. 감송자 누구야? 감속제가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려서 그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에 흡수되어서 그 우라늄이 또 분열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고속 중성자를 또 감속제가 속도를 떨어뜨려서 또 다른 우라늄에 흡수되게 또 도와주고,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려 반응 아니고요. 연쇄 반응. 미안하다. 난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 두 대학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감속제만 있으면 핵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만 하겠죠. 그래서 얘를 제어하는 녀석이 제어봉이에요. 그래서 핵 반응의 속도를 제어하는 봉이라고 해서 제어봉이라고 합니다. 요 제어봉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구조에서 봐서 알겠지만 어디가 버렸노? 여기 보면 핵연료봉하고 제어봉이 같이 감속제에 같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이 제어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어봉을 감속제인 물에 깊게 담궈 놓으면 중성자를 많이 흡수해요. 그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될 중성자의 수가 줄어드니까 연쇄 반응 속도가 줄어들겠죠. 느려집니다. 근데 내가 반응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제어봉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 이제 중성자를 흡수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연쇄 반응이 또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어하는 봉이라고 해서 제어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 연쇄 반응 핵분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는 한숨을 쉬고 있고요. 예,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막대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식 있죠. 델타 M C 스퀘어. C의 제곱이 구경도 못 해본 숫자 구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막대한 에너지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사실 물을 바로 끓이진 않고요. 보면은 그 막대한 에너지로 요 물의 온도를 높입니다. 근데 요 부분은 가둬놔 가지고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열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끓는 점이 올라가서 얘는 수백 도씨의 물이 됩니다. 수백 도씨의 물로 또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핵연료봉의 다이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증기가 되어서 터빈을 돌리는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누출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맨 마지막 단계는 역시 전자기 유도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똑똑한 학생들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질문했다 가정하고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핵융합을 배웠거든요. 태양에서의 핵융합.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수소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었죠. 근데 오늘은 거꾸로죠. 우라늄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규칙성이 없잖아요. 어떨 때는 합쳐질 때 줄어들고 어쩔 때는 쪼개질 때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규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이 여러분들 보고 이제 철 좀 들어라 이런 얘기 하죠. 여기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우주에서 그 원자핵적으로 가장 안정된 원소가 철이에요. 그래서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철이거든요. 그래서 철 좀 들어라, 철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철 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녀석들은 융합되는 과정이 철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죠. 그때 이제 에너지가 그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철보다 무거운 녀석은 쪼개져야지 철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쪼개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듭니다. 이쯤 되면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리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수소가 제일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융합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고요. 우라늄이 무거운 원소들 중에서는 그나마 수명이 길어요. 근데 대개 뭐 원자 번호 100번 넘어가고 이런 원소들은요 수명이 1초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쓰려고 해도 존재 자체를 안 하니까 못 쓰는 거죠. 근데 우라늄은 반감기가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긴 녀석 중에 가장 무거운 녀석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라늄을 쓰는 거고요. 이제 특징은 이제 장점으로 연료비가 저렴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우라늄 1g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양이 석유로 치면 2000리터 그리고 석탄은 300만 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량 대비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고 일단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점 두 개가 너무 큽니다. 하나가 뭐냐면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정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방사능 유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개의 사건이 있었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게 1986년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구소련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원자력 발전 찬성 반대 입장에서 논쟁이 있거든요.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근데 저도 이제 좀 불안해가지고 제 친구 중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100%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우리나라는 되게 철저하게 이제 안전장치를 다중으로 이렇게 해놓는데요.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내진 설계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후쿠시마가 지진 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내막을 잘 모른대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였냐면 사실 그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없었는데 그 이후에 해일이 덮쳤죠. 해일에 의해서 원전이 물에 잠기면서 각종 제어 장치들이 고장나면서 문제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또 다시 물어봤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냐. 지진 이후에 해일이 덮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다행히도 그 후쿠시마는 좀 오래된 원전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해일까지 대비해서 해일이 덮치더라도 물에 안 잠길 만큼 높은 지대에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든 원전이 해일이 덮쳐도 안 잠길 만큼 높은 지대에 지어져 있어서 아마 그렇게 큰 대형 원전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별로 안심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조금은 걱정을 덜게 되었는데, 근데 요거는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인정하는 문제점이에요. 폐기물 문제. 우리나라에 폐기물 처리장 있잖아요. 경주에 방패장. 여러분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건 별로 위험한 시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주에 있는 방패장은 저준위 폐기물이에요. 좀 저준위 하니까 약해 보이죠? 진짜 약한 겁니다. 그냥 작업복, 그다음에 작업하다 쓴 장갑 이런 거 그냥 드럼에 넣어가지고 드럼통에 넣어서 공구리 쳐가지고 그냥 보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유출돼도 별로 큰 문제 아니에요. 뭐 그렇게 센 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고준위 핵 폐기물인데요. 고준위 아니고요. 고준위 핵 폐기물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핵 연료봉이에요. 사용 후 핵 연료봉. 요게 이제 미쳐버립니다. 요게 결국에 이제 우라늄 235가 거의 다 쓰이면 우라늄 238 덩어리거든요. 얘가요 이제 방사선을 내놓고 이제 좀 안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일단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99.9% 이상이 그냥 그 원전에다가 임시로 창고 만들어가지고 재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래된 원전은 거의 한 80~90% 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책은 뭔지 알아요? 새로 원전을 짓잖아요. 그럼 그 창고가 좀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자동차로 옮기자. 이게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최대한 지진이 안 일어날 곳 같은 장소를 찾아서요. 한 500m 땅을 파서 그 콘크리트로 벽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묻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핀란드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전 세계에 딱 한 군데 있어요. 핀란드. 근데 핀란드는요. 1980년대부터 원전을 짓기 시작해서 4기밖에 안 지었어요. 우리나라 몇 기 있는지 알아요? 24기가 있습니다. 24기가. 근데 핀란드는 미래를 내다본 거죠. 원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해서 10년간 지질 조사를 하고 2000년쯤에 이제 그 지을 지역을 정해요. 정한 다음에 25년 동안 이제 만든 겁니다. 설계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비로소 올해 이제 시범 운행을 하기 시작했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2100년까지 총 6,5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봉을 이제 보관하고 완전 이제 밀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10만 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10만 년이면 인류가 그 안에 멸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세대에 또 이제 지능이 높은 생명체가 얘를 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콘크리트로 최대한 두껍게 파묻고 뭐 입구에다가 그 뭉크의 절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그 스웨덴도 이제 착공을 시작했나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논의를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1983년도에 시작한 논의를 우리는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왜 시작을 못 하느냐? 말 꺼내면 표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이거 진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싸요. 1g당 석탄 300만 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후손에게 지금 빚을 남겨놓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24기에서 지금 계속 핵폐기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얘를 줄이는 것도 줄여야 되지만 얘를 처리할 방법을 이제 논의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부분은 이게
굉장히 큰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핀란드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이름이 온칼로라고 합니다. 온칼로. 이게 핀란드어로 동굴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아마 고유명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일컫는 말 자체가 아마 온칼로라고 될 것 같은데 그 온칼로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었지만 잠깐 그러고 선거철에 잠깐 얘기하고 또 말아요. 이게 약간 좀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없고 막 이게 그 경주에는 방패장 사실 단층 위에 지어진 거거든요. 지진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그쪽 주민들이 이제 뭐 반대를 이렇게 격심하게 잘 못 했겠지. 만만했겠지 뭐. 아니면 신라의 옛 수도라고 이제 그 지금 조선의 수도가 이게 그 했나? 억압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태양광 발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광 발전은 뭐 이렇게 생겼죠. 본 적 있죠? 요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거 하나를 세포에 비유해서 셀이라고, 이게 채소단이고요. 요거를 여러 개 연결한 게 이제 모듈이고, 보통 모듈 하나가 휴대폰 충전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효율이 많이 올라가서 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 개 연결한 게 어레이 이렇게 되는데요. 요 태양광 발전은 요 태양 전지에 의한 발전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둘 다 전지입니다. 둘 다 태양 전지, 수소 연료 전지. 태양 전지, 수소 연료 전지 요 두 개가 유의하게 유일이 아니죠. 하나가 아니죠. 두 개죠. 유의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서 전자기 유도를 쓰지 않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태양 전지를 오늘 배울 거고 수소 연료 전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런 겁니다. 그 원리는 광전 효과인데요. 그게 궁금하면 물리학원을 선택하면 재미난 얘기가 쭉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나 보네요. 자,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발전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큰 범위에서요. 연료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없어요. 뭐 석유, 석탄 이런 걸 때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태양은 공짜잖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없다. 요것도 발전 과정에서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태양 전지도 수명이 있어요. 20년, 30년 되면 효율이 떨어져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폐기물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발전 과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날씨의 단점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잖아요. 흐린 날도 발전이 되는데 발전량이 적습니다. 발전됩니다. 흐린 날도. 왜냐하면 가시광선이 일부 뚫고 나오고요. 자외선은 구름 뚫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자외선 차단 크림 비 올 때도 발라야 돼요. 사실 자외선은 사실 구름이 있으나 없으나 거의 비슷합니다. 양이. 그래서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고 그래도 흐리면 그만큼 적죠. 그 전력 생산량 자체가 면적에 대비해서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풍력 발전도 여러분 아마 지나가면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날개가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본 적 있죠. 요건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로 바람으로 터빈을 바로 돌립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로 역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다일 뿐이지 바람으로 결국에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바람으로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장점은 역시 바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전 과정에서 연료로 인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일단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발전 과정에서는 일단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요.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는 않잖아요. 않고요. 전력 생산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건설에 따라서 환경 훼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산 이런 데 많이 지어지니까 나무를 베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음이 심합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겪어봤는데요. 전 여친이랑 영덕에 이제 대게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 당당하게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전 여친이 지금 아내거든요. 지금은 여친이 아니니까 전 여친, 현 아내.
영덕에 이제 대게를 먹으러 가서 되게 맛있게 먹고요. 예. 대게를 되게 맛있게 먹고 예. 그다음에 영덕에 가면 또 데이트하기 좋은 게 그 해안가에 산책로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근데 거기 갔는데 하필이면은 이제 그 풍력단지가 보인 거예요. 둘 다 전공이 물리거든요. 물리.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올라가 봤죠. 차 타고 올라가 봤는데 처음 느낀 게 이거예요. 아 시끄럽다. 처음 느낀 게 굉장히 시끄러워요.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바로 옆에 사람 말이 잘 안 들릴 정도.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무서워요. 약간 돌아가는 게 저기 떨어져가지고 맞으면은 진짜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기대 안 하고 가서 보면 좀 재밌는데요. 이미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를 심었기 때문에 재미없을 겁니다. 그렇고요. 자, 넘어가서 요 지구 환경 문제를 대처하는 발전 방식에서 요 에너지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요, 화석 연료의 시대에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우리나라의 전기에너지 생산의 34% 정도를 석탄이 담당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그 18세기 산업혁명 때 그 석탄에서 완전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석탄이 전 세계 그 에너지 생산 비중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석탄은 옛날 얘기 같잖아요. 지금 안 쓸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이 방식입니다. 이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예,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여성이 집안일로부터 좀 해방되는 일이 생기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왜냐면 이 이전만 해도요. 옷감 짜고 옷 만들고 이것도 전부 다 집안에서 여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확 줄어들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좀 평등해져 가는 시작 단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석유와 함께 지금 현재는 제 생각에는 천연가스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대중교통 중에서요 석유를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택시는 100% 천연가스 LPG로 가요. 그리고 버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거의 대부분이 천연가스 아니면 전기 버스예요 이제. 아니면 이제 간혹 가다가 수소 버스 있고요. 그래서 가솔린이나 경유로 가는 버스가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석유도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석유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각종 산업용, 운송용, 난방용에 아직까지 이 세 가지 화석 연료가 많이 쓰이고 있다. 요것도 아직 비중이 많고요. 근데 비중이 여기서 여기로 좀 나누어지고 있는 얘네의 비중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 단계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 에너지는 지금도 뭐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고 사용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없습니다. 문제는 생산 과정에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많이 하고 있죠. 아직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요 화력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 비중 1위는 석탄입니다. 석탄. 이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에 많이 의존을 하죠. 이 화석 연료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이제 온실가스와 이제 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전 세계적 추세고요. 그 중에 랭킹 1위와 랭킹 2위가 태양광과 풍력이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핵발전을 이제 겸해서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뭐냐 하면 결국에 핵융합 발전소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핵융합 발전. 그러니까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을 재현하면은 에너지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방사성 폐기물도 안 나오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는데 값싸고 막대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용화되면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엄청난 큰 변혁이 일어날 거고요. 그게 일어날 시기가 과학자들의 예측으로는 여러분의 나이가 40 혹은 50 정도 될 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직을 해서 투자해야 될 곳은 핵융합입니다. 예. 그래서 핵융합 관련주를 공부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노후가 풍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일단 한 주씩밖에 안 사놨는데요. 예. 그래서 변화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초전도 저리 가랍니다. 핵융합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관련주가 막 수십 배씩 올라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미래는 핵융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2020년 3월 고인물리하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핵발전소를 견학한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아주 비현실적인 문서죠. 애들 뭐 이런 거 보고서 안 내죠. 예. 자, 핵발전소는 가와 같은 핵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해요. 뭡니까? 연료? 우라늄이죠. 자,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내일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핵발전에 쓰이는 원료로 올바른 것은 1번 우가늄, 2번 우나늄, 3번 우다늄, 4번 우라늄, 5번 우마늄. 예. 답이 4번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됐다 헷갈리겠지. 오답률 엄청날 것 같은데. 자, 장점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발생하지 않고, 단점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2021년 3월 고위물리학원 7번 문제입니다. 표는 발전 방식 ABC에 대한 자료이다. ABC는 각각 화력, 태양광, 풍력 발전 중 하나입니다. 발전 과정의 특징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 전자기유도 법칙을 이용한다 있는데, 요 B 먼저 볼까요? 이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거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거? 예, 화력이죠. 예, 화력. 자, 신재생 에너지면서 전자기유도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거. 오늘 두 개 중에 하나 배웠죠. 그게 태양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면서 전자기유도 법칙도 이용하는 게 풍력이죠. 그래서 태화동에서 불어오는 바람, 태화풍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태양광 발전이다, 맞죠? 예. 니은 B는 화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터빈을 돌립니다. 그다음 C는 풍력 발전은 발전량이 날씨와 관계없이 일정하지 않죠. 날씨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 다르니까. 그래서 기니에서 피그가 답이 되겠습니다.